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TF의 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던 지난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달라고도 당부해 이르면 다음 달 중에 협상 파기인지 재협상인지 입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이 갑자기 전면 중단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쓴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도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청와대 의견에 불과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건물 철거 현장에서 이동식 대형 크레인이 정차 중인 버스를 덮쳐 50대 여성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70톤짜리 크레인이 5톤 굴착기를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군 이래 최초로 전투병과 여군 2명이 동시에 장성으로 진급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중장급 이하 군 장성 인사를 단행하면서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의 강선영 준장을 육군본부 안전관리차장에는 허수연 준장을 각각 진급시켜 임명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SRT 수서 고속철이 통과하는 국내 최장 터널의 내부 안전 상태를 JTBC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길이가 50km가 넘는 터널엔 모두 17곳의 비상탈출구가 있는데 탈출용 엘리베이터가 고장으로 멈춰선 곳이 14곳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영 씨에게 회사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전 다스 협력업체 대표가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스의 전 경리팀장 최동영 씨는 오늘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다스 실소유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설치된 도로변을 따라 철근 지지대들이 삐죽 솟아나와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화단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별집 가림막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어서 개성공단 폐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결정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오늘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갑작스런 결정에 모두가 당혹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재협상이냐 파기냐인데 청와대는 늦어도 1월 안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성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검토 TF 발표 하루 만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사실상 기존 합의를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합의가 절차나 내용적으로 모두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고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인 합의라고 규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소녀상 이전 문제 같은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게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외교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는 사실상 파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내년 1월 예정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즈음에 정부의 추가 조치가 나올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예상보다 강한 어조로 위안부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1월 중으로 정부가 내놓을 후속 조치는 어떤 방향이 될지 파기로 가든 재협상으로 가든 그 여파는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 나가 있는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역시 이제 문 대통령의 오늘 입장이 재협상 또는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 부분인데 청와대 설명은 뭡니까? 네, 청와대 측은 일단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소회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관계자는 오늘 입장이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후속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입장이 빠르고 강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최소한 이 재협상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일본은 지금 뭐 매우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후속 조치의 선택지가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해도 일본이 거부하면 합의 파기 쪽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향후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 악화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실상 합의 파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예, 그게 뭔지는 좀 보죠. 근데 방금 언급한 또 다른 방법, 이게 중국과의 사드 갈등 봉합 과정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측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입장문에서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별도로 정상적 외교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조건 합의 파기로 가서 이 양국 관계가 경색되는 건 피하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중국과의 사드 문제를 봉합할 당시 협의의 바탕이 됐던 이 사드 문제에 대한 소통은 계속하면서 동시에 이 교류 협력도 강화하겠다 이런 기조가 떠오르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이른바 이런 식의 이 투트랙 전략이 일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뭐 일본 반응을 또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양국 합의가 재협상이나 또는 파기로 가게 되면 그 합의 결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화해치유재단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청와대는 일단 이 화해치유재단의 존폐 여부 등도 정부가 내놓을 이 후속 조치에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는데요. 다만 합의 이행을 전제로 일본에게 받은 10억 엔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기 때문에 이 합의가 무력화되면 재단도 해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해결될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보도도 나왔습니다. 도쿄 서승욱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니시무라 관방 부장관은 위안부 합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여러 형태로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관리 불가능해질 것이란 전날 고노 담화에 이은 강도 높은 반발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참모들에게 위안부 합의는 1mm도 안 움직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가 조치를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위안부 합의 이외엔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도 한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외무성 고위 간부들은 아베의 평창 방문 가능성에 대해 국회 일정 때문에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직된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과 도쿄 신문은 역사 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본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관점이 결여됐다는 보고서의 내용을 주목한 겁니다. 한국과의 극한 대립은 북한만 이롭게 한다는 우려 때문에 아베 정권이 계속 강경 대응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JTBC 서승욱입니다. 이런 일본 정부와 이면 합의를 한 박근혜 정부는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펄쩍 뛰었습니다. 사실 그냥 펄쩍 뛰는데 그치지 않고 질문을 하는 쪽을 유언비어 유포자로 몰아붙이기까지 했죠. 이런 식의 프레이밍, 즉 구도 잡기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의 당정청이 함께 뛰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에도 이면 합의는 없다며 문제 제기 자체를 막았습니다. 소녀상 철거 약속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이면 합의나 논의가 혹시 있었습니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꾸 왜곡하고 이상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없는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죠. 청와대 공식 논평엔 유언비어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와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유언 비어는 위안부 문제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당도 이면 합의 가능성 제기를 흠집 내기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주무장관들은 국회에서 이면 합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발표된 합의 외에 비공개된 합의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면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본 측의 그 발표가 있었고 그 부분은 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발언은 이제 위증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우리 해군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독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정례 방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3,200톤급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 등 해군 함정 5척과 해상 초계기, F-15K 전투기 등이 투입되는 이번 훈련에서 군은 독도에 침입하는 외부 세력을 막아내는 연습을 진행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가 단행한 개성공단 폐쇄,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했다는 당시 정부 설명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개성공단 관리의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은 아무런 사전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청와대에 전화 한 통을 받고 폐쇄를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이해하기 힘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정으로 북한과의 마지막 통로였던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북한과의 대화도 북한에 대한 압박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먼저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오늘 발표 내용을 김태형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는 청와대가 결정해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통보하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월 8일 오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를 이미 결정해 통보한 뒤에 NSC를 열었습니다. 절차를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한 요식 행위였습니다. 이후 개성공단 철수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도 졸속으로 이뤄졌습니다.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세부 계획이 마련됐는데 대통령 지시가 있고 불과 몇 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철수 시기와 용어 선택 등에 있어 의견을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묵살했습니다. 혁신위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만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한 건 헌법과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공단의 임금이 핵 개발에 쓰이고 있다,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북민의 진술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근거 없는 논리로 북핵 협상의 마지막 지렛대만 치워버린 셈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계기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었습니다. 이어서 한 달 만에 장거리 미사일까지 쏘자 우리 정부는 사흘 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이때 내세운 이유가 북측 노동자 임금이 핵 개발에 쓰인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당시 청와대의 일방적인 해석으로 구체적 근거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없이 급조된 것이었던 게 이번 조사 결과입니다. 주로 탈북민의 진술과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누구와 논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도 이번 혁신위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자료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일각에선 흡수 통일을 구상했던 청와대와 국정원 내 강경파들이 적극 건의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개성공단과 관련해선 입주 기업들을 최순실이 주도한 미얀마 K타운으로 유치하기 위한 청와대의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폐쇄를 결정하면서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죠. 그때 다른 기업들과 함께 철수한 주만선의 성현상 대표를 제 옆에 잠깐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 좀 몸도 불편하신데 나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2016년 2월을 뭐 잊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 대표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다들 몸만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잠깐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16년도 2월 10일 날 저희가 전면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11일 날 각사의 자동차 한 대, 인원 한 명이 올라가서 물건을 갖고 내려오는 그런 올라갔는데 물건을 한 명이서 자동차 한 대에 싣고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완제품하고 원부 저자를 그대로 놔두고 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통보받고 내일 다 저 이사진 빼라 이 얘기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 전혀 어떤 그 뭐랄까 징조랄까 전조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정보도 없었고 그런 정보도 없이 일순간에 그 1,300명의 북측 근로자하고 남측의 한 40명의 근로자들 그런 규모가 있는 공장에 단 하루 만에 시간을 갖고서 올라가서 물건을 갖고 나오라니 사실 도저히 납득은 안 됐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오신 다음에 한동안 뭐 그 불면증에 시달리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거의 사업을 거의 중단이 될 정도로 지금 돼 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서 30년 동안 일을 해왔던 부분을 포기하는 것까지 가까이 생각하다 보니까 참 잠도 안 오고 건강도 많이 좀 안 좋습니다. 그 남겨놓고 온 그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장비도 그렇고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 중단된 이후에 방치돼 있고 저희들은 그거에 대한 정보도 궁금하지만 지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고용됐던 직원은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아예 그럼 뭐 이제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5명 정도만 남아서 관리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선 서울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을 빼내올 수 있다면 그걸 지금 다시 활용은 할 수 있습니까? 장비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그 2년이라는 세월이 됐기 때문에 그 유행되는 상품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장비들이 전자장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수한 기업인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 베트남이라든가 동남아 쪽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고도 듣긴 들었는데 성 대표의 경우에는 그것도 좀 여의치 않으셨던 모양이죠? 당시에 그 많은 제품들을 공급한 저희 거래선들 이런 부분들의 결제를 못했기 때문에 한 12군데 정도의 소송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대표 혼자서 12개의 소송을 당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바이어들한테도 많은 피해가 있었었고 또 소송까지 당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수습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정상화를 기업을 못하고 있고 또 제3국에 투자를 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부 결정이 어떤 그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인가 그걸 통해서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이제 나온 얘기는 그것이 이제 거짓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혼자서 급작스럽게 결정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저희들은 그 어려운 당시에 정부의 통치 행위고 결정이다라는 명분하에 정말 그걸 따르기 위해서 잘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 투자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오늘의 그 발표를 듣고서는 정말 매우 좀 많은 기업들이 허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이전 정부가 한 일이나 지금의 정부라도 같은 정부로서, 그러니까 같은 정부는 아니지만 정부로서 사과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오늘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많은 기업 대표님들이 오셨는데. 그랬군요. 거기에서는 과거 정부의 잘못이지만은
그나마도 우리의 그 아픈 상처를 그 현 정부에서라도 좀 사과의 얘기를 듣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보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은 없고 정부 지원 대책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에 대한 것은 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았고 그 부분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에 실질적으로 뭐 한 40% 50%뿐이 못 받는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중단되고 지금까지 뭐 일부 기업은 운영할 수 있지만 작은 기업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 어려운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당시 많이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또 돼지포본단 차원에서 또 직접 현장에서 당하신 분의 그때 상황과 심정은 어떤지 제가 잠깐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하신 주만성의 성현상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크레인 사고입니다. 서울 강서구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정차한 버스를 덮쳐 한 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말 그대로 창졸지간이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높이 치솟은 크레인이 서서히 기울더니 도로를 향해 고꾸라집니다. 매달려 있던 중장비도 함께 추락합니다. 크레인은 정류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버스는 깨지고 찌그러졌습니다. 서울 강서구청 사거리 근처 건물 철거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이 옆으로 쓰러진 겁니다. 갑자기 쿵 소리가 났는데 뒤로 보니까 내 뒤로 차가 있었는데 없던 그 포크레인이 떨어진 거야, 하늘에서. 버스 기사분이 바로 내리셔가지고 바로 초동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승객분들 이제 문 다 열고 크레인은 굴삭기를 철거 건물의 옥상으로 들어 옮기려다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53살 서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15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3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크레인은 가파른 경사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크레인이 있었던 현장에 지반이 약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레인이 올라가 있는 부위가 건축물을 철거해가지고 나온 그 폐기물이 그러다 보니까 지반이 아주 약합니다. 경찰은 크레인 기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고 시공사와 시행사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오늘 사고를 일으킨 크레인은 차량 위에 크레인을 올려놓는 이동식이었습니다. 주택가나 작은 공사장에서 많이 쓰이는데 땅에 고정하는 타워 크레인보다 사고가 많지만 그동안 위험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균형이 안 맞아 쓰러지고 무게를 못 이겨 부러지기도 합니다. 매번 사고마다 사람들은 다치고 또 숨졌습니다. 최근 일어난 이동식 크레인 사고들입니다. 이동식 크레인 사고는 타워 크레인보다 규모가 작아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가볍고 이동이 가능한 만큼 주택가나 도로 근처, 작은 공사장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이동식 크레인 사고는 우리 생활 주변 더 가까이서 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이동식 크레인 사고는 약 790건입니다. 74명이 숨지고 732명이 다쳤습니다. 타워 크레인 사고 건수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사고는 대부분 두 가지 유형입니다. 무리한 중량을 들어올리다 붐대가 부러지거나 집안 균형이 안 맞아 옆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결국 사고 원인은 돈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빨리 무리하게 작업을 끝내려다 벌어지는 사고라고 입을 모읍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타워 크레인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이동식 크레인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조사단이 2층 여자 목욕탕의 창과 같은 재질의 통유리를 실제로 깨보는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창을 빨리 깼으면 희생자가 훨씬 줄었을 거란 유족 주장과 두꺼워서 잘 깨지지 않았다는 소방서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어느 말이 맞는지 곧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2층 유리창을 깹니다. 불이 난 지 45분 만입니다. 그 사이 20명이 연기를 마시고 이미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창을 깨면 산소가 안으로 들어가 불길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백드래프트 우려가 컸다고 주장합니다. 또 유리창이 두꺼워 쉽게 깰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건물 유리창은 22mm 두께의 이중 강화 유리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 올라가갖고 작업을 할 때 깨지지가 않았어요. 사고가 한 것 같아요. 이 작업을 깨니라고. 하지만 유족 측은 창틀 모서리를 치면 쉽게 깰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이에 대해 소방합동조사단 고위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늦어도 다음 달 10일 전에 공개 실험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드래프트 가능성이 있었는지, 어떻게 깰 수 있는지 등을 같은 크기의 모형으로 검증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공개 실험 결과에 따라 소방당국의 구조 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어젯밤엔 강원도 강릉의 대형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에 영화관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제천의 화재 건물과 비슷했지만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건물 안 주방입니다. 연기로 가득합니다. 어젯밤 11시쯤 강원도 강릉의 8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6층 대형 레스토랑 주방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이 난 곳 바로 위 이곳 7층은 영화관입니다. 당시 영화관엔 관람객 300명이 있어서 자칫 제천 화재처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스프링클러가 작동됐고 대피 안내 방송도 나왔습니다. 8개 상영관에 나뉘어 영화를 보던 사람들은 직원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가장 가까운 비상계단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두 빠져나가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연기를 마신 직원과 이용객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게 전부입니다. 초기 소방 시설이 신속하게 작동이 되었고요. 신속하게 이제 대피 유도를 한 결과 인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초기 대응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큰 인명 피해를 막았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1년 전에 개통한 SRT 수서고속철의 위험 불감증 현장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 수서고속철은 역사를 떠나면 바로 열차가 지하 터널로 들어갑니다. 이 터널이 무려 50km가 넘기 때문에 중간에 대피로나 탈출구를 확보하는 게 필수입니다. JTBC 취재팀이 터널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대피 수단인 엘리베이터 17개 가운데 14개가 고장나 있었고 탈출문이 찌그러져서 열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 건물이 이른바 수직 탈출구입니다. 유연 터널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런 수직 탈출구가 모두 17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입구로 다가가니 출입문이 심각하게 파손돼 있습니다. 바닥엔 볼트와 너트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수직 탈출구 75m 아래에서 고속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 만에 하나 터널 안에서 열차 탈선이나 화재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들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또 소방대원들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긴급 상황을 가정해 직접 내려가 봤습니다. 네, 지금 제가 계단을 뛰어서 내려왔는데요. 약 2분 33초가 걸렸습니다.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75m를 걸어서 올라가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정상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탔다면 1분이면 충분합니다. 탈출구 내부 피난용 공간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보호하는 출입문은 아예 분리돼 있습니다. 공기 자체가 축축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습기를 좀 제거하려고 탈출구 곳곳에선 심각한 균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대형 소화기는 매달 점검을 해야 하지만 지난 7월 이후 점검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틈에 손이 들어갈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 고속열차가 지날 때 강한 바람이 올라온다는 걸 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또 다른 탈출구에선 외벽이 부서지려고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전체 17개 탈출구 가운데 14곳의 엘리베이터가 고장으로 멈춰선 상태입니다. 화재 시 연기가 번지는 걸 막아주는 방화문이 고장난 곳은 12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방화문 모두 정상인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SR 측은 국가 기반 시설이라 관리 주체가 다르다며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관리를 맡은 코레일은 아직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아 철도시설공단의 책임이란 입장입니다. 공단 측은 관리 책임은 코레일에 있다면서도 3월까지 모든 수리를 끝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개통 일자를 맞추려고 너무 졸속으로 개통을 한 것은 아닌지, SRT나 코레일을 무리하게 분리해서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유련 터널의 탈출구 간격은 약 3km입니다. 런던과 파리를 연결하는 유로 터널은 375m마다 대피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유련 터널의 탈출구 간격이 너무 넓고 개수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경찰 지구대와 불과 10분 거리의 골목에서 고등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이었지만 현장에 있던 CCTV가 목격자 역할을 했습니다. 폭행 장면이 모두 촬영되면서 이걸 본 CCTV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쫓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어두운 골목 안으로 고등학생 6명이 들어섭니다. 다른 학생들이 둘러싼 가운데 한 학생이 연신 고개를 조아립니다. 때리지 말아달라고 비는 겁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 한 명이 주먹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구석으로 몰아 쉴 새 없이 때리고 벽에 세게 부딪힐 만큼 발로 찹니다. 피해 학생은 곧 바닥에 쓰러져 뒹굴지만 가해 학생은 아랑곳 없이 쓰러진 학생을 걷어찹니다. 입고 있던 겉옷까지 벗기더니 무차별 폭행을 계속합니다. 지난 18일 오후 7시 전북 전주의 한 전기공사 업체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폭행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불과 10분 거리에 지구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폭행은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다음날 CCTV를 확인하던 업체 직원 김모 씨는 폭행 사실이 고스란히 찍힌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너무 끔찍했고 부모 입장으로서 사실은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사건 하루 전 선배들에게 폭행당할 것 같다며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인이 다시 요청을 취소했고 결국 아무도 피해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5살 준희양이 전라북도 전주에서 실종된 지 오늘로 41일째입니다. 준희양 아버지는 준희양이 사라진 뒤 20일이 지나서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뒤늦게 공개 수사로 전환한 경찰에도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준희양의 마지막 흔적이 지난 3월이라며 범죄 의혹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희가 지난 여름 아버지인 고모 씨의 아파트에 있었다는 이웃 주민 목격담을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경찰이 준희양 아버지 고모 씨와 동거녀 이모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준희양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지 2주, 공개 수사로 전환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지난 12월 8일 고 씨와 이 씨는 11월 18일부터 준희가 보이지 않는다고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준희를 키우고 있던 이 씨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늦은 신고와 수사로 범죄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지난 3월 30일 이후부터 준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을 만난 주민들은 올해 여름에도 아버지인 고 씨 아파트에서 준희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름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 뒤로 큰애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준이가 지나갔어요. 울면서 지나갔어요. 엄마는 빨리 이러고 가고. 아파트의 또 다른 주민도 비슷한 시기에 준희를 고 씨 집안에서 봤다고 밝혔습니다. 애기를 본 적이 있긴 한데 몇 달인지 한 2달? 층간소음 때문에 몇 번 제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준희가 평소 동거녀 이 씨에게 혼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웃는 소리는 안 들리고 하는 소리도 동난 그런 적이 좀 꽤 있었죠. 당초 준희는 봄부터 동거녀 어머니와 함께 산 것으로 파악됐지만 그 이후 고 씨 집에서 발견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된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초동 대응에 부실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심진입니다. 중국 최고급 호텔들 객실 위생이 엉망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딱 봐도 입이 벌어질 만큼 비위생적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개탄할 정도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호텔 미화원이 변기 닦는 솔로 찻잔을 닦습니다. 수건을 변기물에 적시더니 바닥 청소를 합니다. 또 다른 호텔에선 같은 걸레로 컵도 닦고 쓰레기통도 닦습니다. 다시 보니 변기에서 빤 걸레입니다. 이 충격적인 청소 모습은 모두 중국의 5성급 호텔들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인턴으로 몰래 취업한 중국 매체 기자가 찍은 건데 영상 속에서 미화원은 이렇게 청소하라고 알려줍니다. 문제가 된 곳은 하얼빈시에 있는 쉐라톤, 샹그릴라, 캠핀스키 등 3개 호텔입니다. 같은 취재진이 투숙객인 양 다시 가봤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이 나간 직후 시위생당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이 영상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호텔들에 엄중한 경고와 함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호텔에서 하룻밤 묵는데 적어도 10만 원대, 많게는 40만 원도 더 듭니다. 인민일보는 최고급 호텔의 위생 수준이 이 정도라면 중국에서 일반 호텔에는 어떻게 믿고 묵겠냐고 비판했고 소셜미디어엔 성난 여론이 이어졌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낮춘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를 일으킨 애플에 우리 돈 1,000조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국내에서도 소송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애플에 분노한 소비자들의 소송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 전역에서 9건의 집단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미국의 IT 전문 매체 폰 아레나는 이 가운데 한 건은 청구 금액이 9,999억 달러, 1,068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9천억 달러 안팎인 애플의 시가총액보다 많습니다. 애플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려 구형 아이폰의 가치가 부정됐다는 게 소송인의 주장입니다. 미 언론은 전문가를 인용해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사기 소송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1,000억 원대 집단 소송이 접수된 데 이어 우리나라도 소송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법무법인들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아이폰 이용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법무법인들은 국내법상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코리아 측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으며 제재 가능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창군 이래 최초로 전투병과 여군 2명이 동시에 별을 달았습니다. 국방부는 요직인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과 육군본부 안전관리 차장 자리에 전투병과 여군 2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임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 분야에서도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늘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중장급 이하 군 장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방개혁 기조에 따라 전체적인 장성 인원은 줄이고 여군 장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창군 이래 최초로 전투병과 여군 2명이 동시에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육군 항공대에 대한 통합 지휘와 관리를 전담하는 항공작전사령부 참모장의 강선영 준장이 수십만 육군 병력의 안전을 책임지는 육군본부 안전관리차장엔 허수연 준장이 임명됐습니다. 비전투병과로 국군 간호사관학교장에 임명된 권명옥 준장을 포함하면 이번 인사에서 여성 장군 진급자는 모두 3명입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최연수 국민일보 군사전문기자가 국방부 최초로 여성 대변인에 임명됐고 지난달에는 국장급인 국방부 기획예산관에 유균혜 보건복지관이 임명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 분야에서도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방부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여성 인력을 우선 선발한다는 원칙이 적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오늘 뉴스 처음에 이른바 이면계약에 대한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면계약건이 또 한 가지가 좀 불거진 게 있는데요. 바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어온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관련된
이면 계약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구속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이면 계약 의혹이 불거진 아랍에미리트와의 원전 계약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청와대가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면 계약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아랍에미리트와 원전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정부 초기에 국정원에게 이 내용을 알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죠. 강현석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강현석 기자, 검찰이 확보한 문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1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최측근 오모 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 씨는 국정원 내부에서 4차장으로 불릴 정도로 상당한 권한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엑셀 파일 하나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파일 안에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오 씨에게 내린 지시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이 가운데 2013년 4월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주한 원전 계약이 이명 계약인지를 확인하라는 지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전 계약을 따내는 조건으로 핵 폐기물 등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는지 또 아랍에미리트에 핵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미국이 과연 반대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실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검찰은 당초 수사 내용과는 관계가 없었지만 최근 아랍에미리트 원전 관련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이면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예, 자 강현석 기자, 제가 한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할 테니까 그에 대한 취재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걸 좀 정리하자면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 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원전 계약을 할 때 뭔가 이면 계약이 있지 않았냐 하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네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당시에 국정원을 통해서 과연 그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라 라는 얘기가 지금 검찰에서 확인이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사실만 드러나고 진짜로 이면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 등에 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측근의 오모 씨를 압수수색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엑셀 파일이 우연한 과정에서 지금 확보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초에 이 특수활동비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수사 내용이지만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일단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갑작스럽게 방문을 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얘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여러 갈래를 통해서 나왔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 하는 문제가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건 청와대 쪽의 취재 기자를 통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여태까지 그 문제로 얘기가 나온 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죠? 네,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잠시 후에 청와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청와대 입장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는 사실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로 다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다스의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부터 관련자들을 본격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자신의 회사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한 한모 씨를 먼저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스의 요구로 납품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 등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한 씨에 대한 조사가 이시영 씨 그리고 이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지 주목이 됩니다.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랍에미리트 연합권으로 관련해서는 청와대 취재 기자를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던 한모 씨는 2014년 5월 다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스가 현대자동차에 단종 차량의 부품을 납품하게 됐으니 이걸 제조할 공장을 세워달란 요청이었습니다. 이후 공장 설립을 위해 수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설립 1년도 되지 않아 SM의 공장을 빼앗겼다고 주장합니다. SM은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와 매제 김진 씨가 만든 회사입니다. 다스의 각종 하청 업체를 헐값에 인수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합니다. 한 씨는 SM이 경영난을 이유로 인건비와 납품 단가를 낮춰달라고 거듭 요구했고 이를 견디지 못해 사실상 강제로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김진 씨 등 SM 측은 한 씨 주장이 거짓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 1부는 어제 오전 한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SM의 업체를 넘기게 된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시영 씨와 이 전 대통령 등으로 이어지는 수사에 교두보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 검찰은 오늘 다스의 전 경리팀장이었던 최동영 씨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바로 저희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본다 이렇게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주인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했다는 주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임지수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임지수 기자 전해주세요. 네, 수사팀은 오늘 첫 참고인으로 JTBC와의 인터뷰에서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던 전직 경리팀장 최동영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 앞서서 취재진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을 내가 직접 들은 바가 있다 이렇게 짧게 언급했는데요. 실제 검찰 수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었던 시절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영 씨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내일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전직 다스 관계자인 김모 총무차장을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관계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검찰 수사팀은 민병과 참여연대 등 이번 비자금 의혹을 고발한 고발인 측도 불러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들은 조사에 앞서서 다스 의혹을 둘러싼 횡령 혐의의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팀은 이 정호영 특검의 특수 직무유기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1일을 기점으로 이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발인 측은 그렇지 않고 특수 직무유기 혐의가 아니라 이 50억 원대를 넘는 횡령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서 이 다스의 120억 원대 비자금이 회수됐던 2008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JTBC 임지수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전해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원전 계약을 했죠. 근데 그때 이면 계약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가 바로 그 이명박 정부의 대를 이어서 정부를 맡은 다음에 그 초기에 그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에게 지시해서 그런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라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검찰이 남재준 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방문을 한 건 때문에 그 배경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건이 나오면서 혹시 이것이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당연히 가질 수도 있겠는데 청와대 입장을 지금 취재기자를 통해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석승 기자 나와 있죠. 청와대는 오늘 나온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 측은 일단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정권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고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이번 특사 방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검찰 수사 내용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계속 좀 물어봤을 텐데 청와대 보충 설명이 혹시 또 없었습니까?
네, 우선 제가 이 청와대 관계자와 이 통화를 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 듣는 소식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보도 경쟁을 이 언론들이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이면 합의 의혹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 측 인사도 취재를 했습니까? 네, 우선 이 당시 이명박 정부 이 관계자와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예. 이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한 측근은 이면 합의라는 것은 없었다면서 그런 문제가 있는 줄 알았으면 박근혜 정부가 왜 계약 내용을 승계해서 원전을 건설했겠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좀 더 취재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즉 신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면서 학생들이 좋아했던 서울의 한 대학의 캐나다인 교수가 자신의 모국에서 노인 연쇄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절도와 사기 전과자이기도 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한 호수 마을입니다. 1998년 마을 주민이었던 70대 여성이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사라진 노인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Incredibly, she discovered 3 other senior citizens were missing as well. 실종 노인들의 공통점은 란이라는 성을 쓰는 4남매가 운영하는 양로원에 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수색에 나섰던 경찰은 시신이나 흉기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올해 9월 캐나다 공영방송의 한 탐사 프로그램이 이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당시 노인들이 사라졌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들의 연금까지 가로챈 양로원 4남매를 실종사건 용의자로 본 겁니다. 그런데 4남매 중 막내가 한국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As for Lan, he teaches English at a Christian university in South Korea.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수사가 답보 상태였던 2006년 한국에 들어온 그는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다 3년 전 삼육대 조교수로 임용됐습니다. 양로원 노인연금을 가로채 사기 및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자였지만 한국에서는 인심 좋은 교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질 정도로 진짜 좋은 교수님이라고 평판이 좋았어요. 하지만 방송 내용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착한 얼굴지 가면이 있었나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대학 측은 란 교수가 제출한 서류에는 범죄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캐나다 경찰청 중에서 발행한 중요원에도 범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임명할 당시에는 결격 사유도 없었다는 것. 취재진은 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구실과 자택을 수차례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I don't think so. It's wrong number. Sorry. 대학 측은 논란이 커지자 이달 초 란 교수의 수업을 중단한 데 이어 계약도 해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플러스 이한길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환법의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곳은 동대문 상가입니다. 납품길이 막히면서 이미 매출은 급감했고 폐업을 고민하는 상인들도 생겼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새벽 시장을 찾아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동대문 새벽 시장이 한산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KC 인증마크가 없는 이곳 상품에 대한 판매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전환법은 의류, 장신구 등 생활용품에도 KC 인증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류업계에서 17년 동안 일한 전정곤 씨는 요새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일단 한 30%, 많게는 40%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1월 1일부터 문 닫고 폐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직을 해야 되나. 수공예품을 제작해 판매하는 안재록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귀걸이 하나, 이 비녀 하나에도 전부 다 KC 인증을 받아야 된다면은 500원짜리, 1000원짜리도 전부 다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팔지 말라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죠. 일부 업체들은 벌써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복잡한 검사 절차와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법안 처리 시한은 휴일을 빼고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매서운 추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개막식장은 지붕이 없어서 폭설이나 추위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외신들도 올림픽 특집 기사에서 이런 점을 우려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The 2018 Winter Olympics will be the first time the snowy event has been hosted in Asia in 20 years. 미국 피플즈는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을 소개하면서 개막식장 지붕이 없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같은 장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저체온증 환자 6명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타임즈는 평창의 2월 평균 기온이 영하 8도를 오르내린다며 추위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의 지적처럼 올림픽 개막을 40여일 앞두고 개막식 방한 대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개막식 관람객들은 보안 검색을 위한 대기 시간까지 고려하면 4시간 이상 강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개막식 당일 폭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평창 조직위는 보시는 것처럼 방풍막을 설치했고 관람객 3만 5천여 명에게 핫팩 등 이런 방한용품 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직위는 만일 기상이변이 발생하면 개막식장을 강릉으로 옮긴다는 대안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제출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요즘 같은 겨울이면 전국 도심 대로변에 화단과 가로수마다 설치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제설 작업 때 뿌려지는 염화 칼슘으로부터 화단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림막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행자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며칠 전 밀착 카메라로 시청자 한 분이 보내주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대로변을 따라서 공사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철근 수백 개가 나란히 일렬로 꽂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철근의 용도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본 시민들은 대부분 처음 본다는 반응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꽂아놓은지 혹시 아시겠어요? 모르겠는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도로변에 이렇게 철근이 쫙 박혀 있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죠. 위험하죠. 바로 옆 화단에 설치된 철근을 가리키자 그제서야 알아차립니다. 그러네. 가려서 안 보였네요. 진짜 위험하네.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취객분들도 위험할 것 같은데요. 사진 속 철근의 정체는 겨울철 도로 화단에 두르는 볏짚을 세우기 위한 지지대입니다. 이 볏짚 가림막은요, 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 옆에 설치됩니다. 이 제설 작업 때 도로에 뿌려지는 염화칼슘으로부터 이 화단과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일종의 차단막인데요. 가림막이 튼튼하게 지지되기 위해서는 이 제 손가락 굵기 정도의 튼튼한 철근을 지지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구청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첫눈이 내리기 전인 12월 초순쯤 도로변에 볏짚 화단 가림막을 설치합니다. 취재진이 수도권의 볏짚 가림막 설치 실태를 점검해왔습니다. 설치된 철근 지지대의 높이가 들쭉날쭉 제각각이거나 철근이 한 뼘 가까이 튀어나와 있기도 합니다. 볏짚 가림막은 보통 성인 남성의 무릎보다 조금 못 미치는 높이입니다. 이 길이를 재보면 약 45cm 정도 되는데요. 이곳은 버스 정류장과 횡단보도 근처에 있어서 평소에도 행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근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길이를 한번 재봤더니 약 10cm 이상 위로 솟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잘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거든요. 원래는 볏짚하고 높이가 동일하거나 좀 낮아가지고 안 보여야 되는데요. 현장에 작업자들이 한 10km 정도 하거든요. 그 실수나 제공 없는 부분이 좀 해셔가지고 다 놓친 부분. 한 구청 게시판에는 실제 볏짚 차단막 시설에 걸려 넘어져 크게 다쳤다는 항의도 나옵니다. 또 술 먹고 막 지나가다가 비틀거리면 또 그런 거에 찔릴 수도 있기도 하니까 칼라는 것들이 주변에 아무렇지 않게 방치되어 있는 것도 조금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철근이 아닌 나무 막대를 지지대로 사용하거나
가림막 위로 솟아나온 철근에 안전장치를 달아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이라든가 보행인들이 이게 살짝 걸리면 이게 뭐 옷 같은 게 찢기고 막 그랬어요. 그 안전에 우려가 있어가지고 케이블을 이제 씌웠어요. 고무죠, 고무. 가림막 설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정작 설치에 있어서도 시민 안전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화단 가림막은 눈이 그치는 내년 2월이면 다시 철거됩니다. 공공시설물 설치에 시민 안전이 고려되지 않는 이 상황. 여기서부터 고쳐지지 않는다면 때만 되면 대형 사고로 되풀이되는 답답한 현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뇌새김, 새겨듣길, 골프도 몸에 새겨야 늘듯. 영어도 마찬가지. 보고 따라하고 피드백 받아야 실력이 늘죠. 뇌새김으로 아침, 점심, 저녁 10분씩 하루 30분. How do you wanna change? 기초 회화부터 단어 문법까지 한 번에. 영어는 새겨 듣길. 뇌새김. 시청자 여러분, 2017년의 마지막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점이 처음 등장한 때는 지난 1989년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문을 연 점포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24시간 불을 환하게 밝혀두는 신개념의 매장. 편의점은 지난 30년간 확장에 확장을 거듭해서 전국에 약 3만 7천여 개, 하루 15개의 편의점이 새로 문을 열 정도이니까 이쯤 되면 편의점 왕국이란 표현도 과언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웃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에 일본에서는 편의점 인간이라는 책이 순수문학상인 아쿠다카와상을 수상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18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8년 동안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인공을 창조했죠. 그의 작품 속 주인공은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보통의 삶을 거부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은 단지 선택일 뿐, 그것은 루저의 방식이 아니라 그저 조금 다른 삶의 형태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 우리는 내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 아닌 우리의 상황 속에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은 과연 선택이 될 수 있는가? 일본의 그 작가는 일주일에 사흘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도 글을 쓰는 것이 가능했을 정도로 수입을 보장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형편에서 보자면 일본 소설 속 이야기와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77만 원 세대. 며칠 전에 한 신문에서는 새로운 단어 하나를 내놨습니다. 20대 저임금 청년 가구의 월 소득이 지난해 처음 8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는 통계 자료 때문이었습니다. 88만 원 세대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 딱 10년 만에 숫자의 방향은 위가 아닌 아래를 향하게 됐고 스스로를 편돌이, 편순이라 칭하며 일회용으로 삶을 때워가는 현실 속 편의점 인간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겪고 있는 세대 간의 격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벌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닐봉지를 흔들며 귀가할 때 나는 궁핍한 자취생도 적적한 독거녀도 무엇도 아닌 평범한 소비자이자 서울 시민이 된다. 80년대에 태어난 젊은 작가의 말처럼 오늘도 누군가는 궁핍과 외로움을 메우려 편의점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환한 통유리 넘어 비치는 우리가 함께 메워내야 할 세상이 만들어낸 고단한 풍경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족을 하나 답니다.
2017년에 마지막 앵커 브리핑을 그냥 이렇게 끝내자니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워서 매년 여러분께 연말에 드렸던 아일랜드 켈트족의 기도문을 올해 다시 새해 덕담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당신의 얼굴에는 항상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길. 예, 일부에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좀 전해드렸는데 검찰이 구속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관련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이명박 정부의 이면 계약 의혹과 관련해서 아랍에미리트와의 원전 계약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라고 청와대가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속보 형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네. 검찰이 확보한 문건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11월 중순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최측근 오모 씨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 씨는 국정원 내부에서 4차장으로 불릴 정도로 상당한 권한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확보된 문건은 바로 컴퓨터 엑셀 파일입니다. 이 파일 안에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오 씨, 측근 오 씨에게 내린 지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2013년 4월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주한 원전 계약이 과연 이면 계약인지를 확인하라 이런 지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핵 폐기물 등을 국내로 반입하기로 했는지 또 아랍에미리트의 핵기술을 인정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원전 계약을 따는 조건으로 미국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이면 계약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던 이유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해당 문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엑셀 파일인데 해당 내용이 이제 목록 형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국정원 쪽에 지시를 내렸는지는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검찰이 이면 계약 내용의 실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면 계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까지 여기에 나오는 건 아닙니까? 네, 검찰이 해당 메모를 확보를 한 거는 이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달 중순쯤입니다.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상황이었는데요. 따라서 현재까지 직접 수사가 어떤 단계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과 관련한 논란이 커진 데다가 이면 계약에 대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적어도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문건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메모의 입수 경위, 그러니까 메모가 정확한 것이냐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해당 파일은 남 전 원장의 지시를 목록으로 정리해놓은 엑셀 파일입니다. 이 내용에는 아랍에미리트 이면 계약과 관련한 조사 지시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이 파일에 담긴 내용이 주목받는 건 오 씨의 위치 때문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정원은 이제 3차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에서 4차장이라는 비공식적인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상당한 권한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남 전 원장의 직접 지시를 이 오 씨가 그대로 담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자, 남재준 원장 관련 수사는 사실 이제 국정원 특활비 수사인데 이게 이 내용과는 애초에 관련이 없는 그런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이게 갑자기 돌출돼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수사가 본격화된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검찰은 조금 전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이제 검찰의 입장이 확인해줄 수 없다, 혹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 이 말을 바꿔 해석하면 향후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일단 해보겠다, 즉 수사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특히 검찰 핵심 관계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국정원 수사팀 수사 범위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지만 논란이 커진 만큼 절대 가볍게 볼 수 없게만 됐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문제 때문에 혹시 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연합 방문이 엮여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청와대 쪽에 재차 확인해 본 바로는 그것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그리고 검찰이 이런 그 수사가 진행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파악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자, 다스 문제인데요. 여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내용들이죠. 오늘 저희들이 전해드린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에게 아들을 포함해서입니다. 회사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전직 하청업체 대표를 검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지난 26일 JTBC에 나와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고 밝혔던 다스 전 경리팀장 최동영 씨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호진 기자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다스 관련을 잠깐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직 하청업체 대표, 그러니까 그 하청업체를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 다스에서 이제 일부 생산 라인을 하청받아서 운영했던 창윤산업의 전 대표인 한모 씨라고 합니다. 내부 하청업체였는데요. 예, 원래는 이제 다스 측에서 특정 라인의 AS 공장을 맡아서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나와서 업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얼마 뒤에 다스 측에서 말을 바꿔서 해당 업체를 다시 넘기라고 해서 넘겼는데 이 업체가 바로 지금의 SM이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SM은 뭐 아시다시피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최대 주주로 있고요. 그렇죠. 이 전 대통령의 매제인 김진 전 다스 부사장이 대표로 있습니다. 한 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창윤산업은 다스에서 설립하는 신설 법인회사에 전북 공장 사업권을 양도양수하고 직원들은 SM을 넘어가고 씨는 SM 부사장으로 가고 써내요. 그냥 일단 다 썼습니다. 지금 이시영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SM, 이건 최근에 그 다스 협력업체들을 인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승계 과정에 자신이 이용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김진 SM 대표는 얼마 전에 일요신문에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한 씨에 대해서 물은 건 그러면 SM과 관련된 부분인가요? 그것 말고 다른 부분도 좀 물어본 것 같은데요. 저희 취재진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한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한 씨가 오랜 기간 다스에서 일을 하면서 적지 않은 인맥을 쌓았고 내부 사정이 밝은 만큼 다스의 전 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내용을 두루두루 물어봤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다스 전 경리팀장 최동영 씨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도 바로 이 자리에서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사받으러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MB가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취재진과 인터뷰를 할 때 했던 이야기와 좀 맥락이 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그때 인터뷰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동영이가 뭐 주로 얘기하는 편이었고 MB가 주로 듣는 입장이었고 뭐 횡령 사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럴 거 아니에요. MB 입장에서도 한마디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MB가 뭐라고 했죠? 야 그럼 네가 가서 좀 해봐, 잘해봐 이렇게 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당시는 이제 다스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직후였습니다. 다스와 아무 상관이 없다던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최대 주주이자 회장인 이상은 씨 아들인 이동영 씨에게 120억 비자금 문제를 다스에 들어가서 해결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 간의 일이라고 하지만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스 관련 취재를 하고 있는 이호진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팩트체크는 저와 안나경 앵커 그리고 오대영 팩트체커가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뭐 처음 있는 일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해의 팩트체크, 그중에서도 가짜뉴스를 총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뉴스룸의 1년을 정리하는 의미도 물론 있죠. 네. 지금 이제 오대영 기자 뒤로 그동안 1년 동안 저희가 했던 방송 화면들이 쭉 나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 팩트체크는 총 169회 진행이 됐고 그리고 2014년 첫 시작부터 세어보면 597회가 됐고요. 그리고 새해에는 600회를 맞습니다. 그러네요. 2017년을 마감하면서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최악의 가짜뉴스를 뽑아주셨습니다. 오대영 기자. 어제 오늘 이틀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카카오톡 팩트체크 플러스 친구 팩플러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2,461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1년간 다룬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1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소셜 라이브에서, 그러니까 뉴스 끝나고 소셜 라이브에서 이 문제를 얘기할 때만 해도 916분인가가 참여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예. 26일부터 27일, 그러니까 그제부터 어제 자정까지였습니다. 예, 아무튼 어떤 가짜 뉴스가 최악으로 꼽혔는지 또 팩트체크를 한 뒤에 뭐가 그럼 달라졌는지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예, 한꺼번에 다 이렇게 풀어놨군요. 예, 결과가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 1위는 역시 태블릿 PC 조작설 가짜 뉴스군요. 맞습니다. 10월 25일부터 5회 연속으로 방송을 했는데 고려대학교의 정보보호대학원과 함께 했습니다. 예. 이 팩트체크 후에 고려대는 가짜뉴스를 조목조목 반박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포렌식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수정과 조작 흔적이 없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예, 뭐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으니까. 네. 예, 그게 또 잘못된 거라고 또 주장들을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요. 언론과 전문가 집단이 이렇게 함께 팩트체크를 한 보기 드문 사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JTBC는 아시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 당사자들을 고소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띄워주신 화면 다시 한번 보면요. 2위는 세월호 피해자만 과도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가짜뉴스였습니다. 3월 30일에 방송이 됐죠. 잠시 화면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뭐 14억이다, 15억이다 이런 루머들이 퍼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닌 거군요. 네, 학부모들이 정부를 상대로 무리하게 배상금을 더 받아냈다는 주장, 거짓. 오히려 다른 사고의 배상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명백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예. 네, 이날 방송 이후에 한 유가족께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실제 수령 금액과 방송 내용의 금액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저희가 한 유가족의 배상금 결정서를 이렇게 입수해서 그걸 바탕으로 설명을 했는데 피해 학생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3위를 보도록 하죠.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내려왔다라는 가짜뉴스. 이건 뭐 대표적인 가짜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지만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성인 10명 중에 1명 꼴로 이걸 사실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 가짜뉴스가 계속 퍼지면 이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게 한 가짜뉴스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5월 17일에 저희가 방송했는데요. 당시에 북한군이 5.18 당시에 투입됐다. 그리고 황장엽 씨 등이 특수군으로 내려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저희가 황장엽 씨로 몰린 사진 속의 인물을 찾아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광주에 살고 계신 박남선 씨였는데 오늘 다시 통화했습니다. 예. 저희가 자제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짜뉴스를 생성을 해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역사적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하고 그랬죠. 예. 네.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서 소송까지 해야 하는 현실인 건데요. 법원에서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이제 법적인 판단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 지난 8월에 1심 결과가 나왔는데 가짜뉴스를 퍼뜨린 지만원 씨가 총 8,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이와 별개로 지 씨는 가짜뉴스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검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달에 기소가 됐습니다. 예. 가짜 뉴스를 이제 루머 혹은 뭐 카더라 뉴스 정도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민형사상으로 다 문제가 심각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 법원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네요. 네. 네. 예. 그리고 또 아까 그 순위를 다시 보면 4위에는 청와대 직원 500명 탄저균 예방접종 저희가 크리스마스 연휴 때 나왔던 가짜뉴스고 그리고 5위와 7위 같은 경우에는 탄핵 때였죠. 8인 체제 위헌 또 헌법재판관이 범죄에 연루가 됐다라는 가짜뉴스들이었습니다. 네. 예. 그 6위나 8위를 보면은 이게 오해나 와전에서 비롯됐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악한 대부분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전을 출판하는 영국의 콜린스가 페이크 뉴스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가짜 뉴스의 폐해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심각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가짜뉴스와 팩트체크는 뭐 사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새해에도 팩트체크는
가짜 뉴스를 찾아내고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나경 앵커와 오대영 팩트체크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그들의 거절로 잡았습니다. 예, 누가 뭘 거절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하려던 사람 중에 한 명이 홍정욱 전 의원이었는데요. 예, 안 나온다면서요? 오늘 거절했습니다. 오늘 홍 전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 공직에 직분을 다하기에는 본인의 역량이 모자란다면서 지금 제자리에서 세상을 밝히고 바꾸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즉 불출마 뜻을 시사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는 비공식적으로 홍 전 의원 영입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름 승산도 있다고 생각했고요. 예. 만약에 홍정욱 전 의원이 서울시장이 된다면 차기 대선 후보군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홍 전 의원이 정작 거절을 한 셈입니다. 예. 이외에도 어제 이제 부산시장 후보로 영입하려던 장제원 의원의 형인 장제국 전 동서대 총장 그리고 안대희 전 대법관이 모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글쎄 지지율과 관련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재는 것 같습니다. 당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혹시? 예, 홍준표 대표에게 계속 후보들이 거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홍 대표는 출마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답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는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은 절대 영입할 수가 없어. 자기 의지 없는 사람 영입했다가 그 선거는 망쳐. 예, 홍 대표는 일단 다른 후보들도 많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당이 신경 쓰는 인사들은 모두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이 바로 홍준표 대표인데요. 위원장을 대표가 직접 맡았다는 것은 영입이 되면 공천까지 보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도 정작 후보자들이 거절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 영입군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병준 교수도 지금 출마를 이제 후보로 가는 부분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측근은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 6개를 확보하겠다. 만약 안 되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후보들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감수성의 유무입니다. 예, 이건 뭡니까? 예,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오늘 오후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상당히 격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반 안철수파죠? 예,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지인이 쓴 글인데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인의 글을 인용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안철수란 인물은 워낙 사이코패스 기질이 농후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요. 한 책에 소개된 사이코패스의 특질을 자세하게 인용해서 올려놨는데요. 유 의원이요? 유 의원의 지인이 쓴 글을 인용했는데 그 글에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선 특질을 보면 우선 외모가 좋아서 첫인상은 호감이 가지만 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정서적 결함이 일반인과 다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미국의 한 신경과학자의 실험을 분석을 했는데 사이코패스들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실험이 있었는데 신체에 안아 전두 피질, 전두엽의 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전두 대상 피질 이 두 부분에 이상이 생긴 경우가 사이코패스 대상의 실험이 많았다. 이렇게 자세하게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올려놓은 모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국민의당 설전을 다루긴 했는데 점차 표현이 격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성엽 의원의 말은 안 대표가 감정이입이 잘 안 된다. 이런 주장으로 해석이 됐는데요. 같은 통합 반대파인 박지원 의원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참 착했는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염이 빨리 됐다. 그러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으로 보이고 의사보다는 연예계로 나갔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한 간담회에서 안철수 대표가 주변 사물에 의외로 꼼꼼한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조용히 은밀하게 안철수 대표에게 뭔가 얘기를 했는데 예. 안철수 대표가 녹음되니까 주의를 주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직접 보겠습니다. 예. 이것저것 얘기하는 거는 들어주시고 지금 이거 나가시면 돼요. 예. 방 안에서 여기도 마이크가 유승민 대표님은 사전에 선약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요. 사전 선약을 약간 늦추시고 이 자리가 항상 그래서요. 인사 말씀하시고 예, 하태경 의원이 입모양도 작게 하면서 은밀히 하려고 했는데 다 녹음이 됐습니다. 예.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나는 부끄러웠다로 잡았습니다.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리인을 했던 김평우 변호사가 최근 한 매체에 올린 칼럼의 한 부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금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지금의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상당히 길게 여러 이유를 댔는데 예. 그중에 한 가지만 들어보면 최순실 씨가 K스포츠 재단 등에 대해서 뭐 인사권, 운영권을 장악했다고 검찰이 주장했는데 재단의 운영권은 이사회가 가지고 있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모든 것이 결국 검찰의 횡포라고 주장을 하고 내가 한국의 판사였고 그리고 변호사인 것이 부끄럽다. 박 전 대통령 또 안종범 수석, 최순실 세 분께 무릎을 꿇고 사죄드린다라고 끝을 냈습니다. 예.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당시 재단 등을 기업을 움직여서 재단의 기금을 모으고 또 사실상 사유했다는 것은 노승일 부장 등 내부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 번 밝혀진 바 있습니다. 예. 김평우 변호사는 뭐 탄핵 심판 때도 조금 이해 안 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죠. 예. 황당한 모습을 많이 보여서 엑스맨이다라는 지적까지 받았었는데요. 예. 대표적인 것이 변론에서 주심 재판관인 당시 강일원 재판관이 질문을 주로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측 증인에게 했다. 이렇게 하면 국회 측의 수석 대변인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자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말씀이 지나치다 수석 대변인이라니 감히 이 자리에서라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 좀 뒤에 헌재심판 탄핵 대리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돌출 발언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났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죠? 예. 예.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네, 내일 낮 기온이 서울 6도, 부산 12도까지 오르며 포근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릅니다. 예, 저희들의 금년도 진행은 오늘까지입니다. 저희들은 1월 2일 화요일 저녁 신년 토론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hould old acquaintance be forgot and never brought to mind? Should old acquaintance be forgot and